저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너무 exciting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어떤 때는 이 교과서를 읽으면서 눈물이 막 난 적도 있어요. 제가 교과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려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거듭난 경험을 하고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 이제 가게 되고 하면서 저의 학문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고, 또 그 이후로는 책을 읽고 이 저널을 읽을 때마다 이게 그냥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섭리하시는가를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적용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막 이런 게 연결이 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엑사이팅한데, 제가 오늘 그 감동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지 좀 겁나기도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세포가 인간이 되어가는 그 창조의 과정, 인간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제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이 있겠지요. 제가 슬라이드가 많아서 어떤 것들은 금방금방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임신하게 되면은 이제 요런 거를 많이 보시는 이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두 줄이 나오면은 우리가 임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요렇게 두 줄이 나왔다 그래서 임신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임신 테스트기는 위양성도 있습니다. 임신이 아닌데도 요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임신성 호르몬이 있으면은 두 줄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임신이 정상 임신일 때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자궁의 임신 같은 비정상 임신일 때에도 임신 조직이 어쨌든 몸 안에 있으면 무조건 두 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유산하고 나서 얼마 안 된 후에도 이렇게 두 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해외 토픽에 나갔던 건데, 예전에 벨기에인가 어느 네덜란드인가 어느 나라에 20대 청년 한 4명에서 막 장난하고 어떤 집에 놀러 갔는데, 마침 이 20대 청년들이 막 집을 뒤지다 보니까 임신 테스트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이 장난기 어리게 자기 소변을 받아가지고 임신 테스트기에다가 소변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웬걸 이 두 줄이 나온 거예요. 임신이 나온 거예요. 남자 20대 청년인데 임신 테스트기를 했더니 두 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근데 병원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한테 그 정서에 테스티스의 그 음낭에 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암 중에는 이 육막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임신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런 암이 있어요. 남자인데 그런 암을 가지게 있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제가 응급실 당직 쓸 때였는데, 한 60대 정도 된 할머니 아줌마였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응급실에 이제 좀 배가 부른 느낌이 있다 그래서 오셨는데, 원래는 응급실에서 인턴들 훈련을 시킬 때에 여자들이 내원하면은 무조건 본인이 시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임신 테스트를 해라, 이게 이제 불문율처럼 돼 있어요. 뭐 나는 뭐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자가 응급실에 오면은 무조건 임신 테스트를 해라. 그 얘기는 이제 가임 여성에 대해서 이제 하라는 거였는데, 이제 저희 인턴이 그거를 잘 못 알아듣고 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60대 폐경된 이제 분이 오셨는데 임신 테스트를 잘못 낸 거예요, 오도를. 그래서 이제 임신 테스트를 했죠. 그랬는데 이렇게 두 줄이 나온 거예요. 임신으로 나온 거죠. 야, 이거 어떻게 60대가 임신으로 나올 수가 있냐.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분은 난소의 암이 있었는데, 난소의 암 중에 이 HCG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온다고 해서 다 정상적인 임신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일단은 95% 정도는 정상 임신일 수 있지만 나머지 5%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두 줄짜리가 나오는 게 너무 임신이 아닌데, 뭐 임신인데도 임신이 아닌 걸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회사 중에 하나가 한 5년 전에 세 줄짜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세 줄짜리가 이제 이런 그런 그 잘못 나오는 걸 많이 교정하고,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기도 합니다. 임신이라는 걸 진단하는 거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번 좀 쭉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부부들이 임신하게 되면은 아기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뭐 아기의 얼굴 모습도 또 그려보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의 최초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의 영화를 처음으로 돌려서 보듯이 우리 생명의 처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한번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여자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은 약 10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그 여자아이의 뱃속에는 난소라는 게 생겨납니다. 난소라는 게 생겨나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각각 생겨가지고 한쪽에 100만 개 정도의 난자를 형성할 수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니까 200만 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00만 개 정도가 초경을 시작하게 되면은 서서히 퇴화해 가지고 한 4만 개 정도의 세포가 남게 되고요. 4만 개 중에서 약 400개 정도의 난자가 여성의 평생을 통해서 배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란을 다 하게 되면 이제 폐경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난소 속에서 이제 난자가 자라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난소가 있으면은 이 난소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난자를 형성할 수 있는 요 원시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포들이 요 안에 보게 되면 약간 붉게 보이는 세포들이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난자가 돼서 나중에 배란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난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세포들을 보게 되면은 요 세포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가운데 빨간 게 있죠. 그리고 주변에 약간 노란색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 난자 세포가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이 노란색의 세포였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세포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이 굉장한 연구 분야, 산부인과에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세포 중에 어떻게 해서 한 개의 세포가 선택을 받고 그 선택받은 세포가 점점 자기만 자라고 다른 세포들은 자라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아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혈관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배란을 하게 되는가, 하나의 난자가 형성이 되는가를 아직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전은 잘 모르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노란색 세포들 중에서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뭐 갑자기 뭐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거듭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무슨 변화가 오게 되면은 이 뇌에서부터 FSH라는 그 호르몬을 받게 되는데 이 난소가 이 뇌에서부터 나오는 호르몬에다가 이 난자가 명령을 합니다. 더 이상 이 호르몬을 보내지 마. 왜냐하면 그 호르몬은 모든 세포를 자랄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하나가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은 뇌에다 영향을 줘가지고 그 호르몬을 더 이상 보내지 마.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세포들은 그 호르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죽어가게 되고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뇌에다 따로 명령을 해서 그 호르몬 말고 다른 호르몬을 보내기 시작해줘. 그래서 다른 호르몬, LH라고 하는 황체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LH라고 하는 황체 호르몬은 자기만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커요. 그리고 나머지 세포들은 자라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세포들은 그 세포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신화 뭐 이런 것처럼 시중 두는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요 공간에다가 물을 만들고 물의 영양분을 축적을 해가지고 이 혈관으로 받은 모든 영양분을 물에다가 축적을 하고 이 물 속에서 음식 만들듯이 이 세포가 가장 살아갈 수 있는 적정한 농도와 적정한 맛, 뭐 영양가 이런 것들 여기서 다 조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난자에다가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난자가 그걸 받아 먹으면서 혼자서 자라서 이제 배란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난자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난자를 하나를 좀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의 세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한 생물학적인 과정들, 생화학적인 과정들이 세포 간에 서로 호흡하면서 일어나서 하나의 세포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참 신기한 게요. 모든 세포가 다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세포가 다 잘 자라야지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는 세포들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그거를 자연 세포의 자연사라고 하는데, 세포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포가 죽어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적혈구 있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적혈구. 요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난자가 있고요. 요 뻘겋게 보이는 게 적혈구들인데, 적혈구는 우리의 몸속에서 120일을 살고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다시 그거를 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의 모든 피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약 3, 4개월에 걸쳐서 늘 새로운 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늙은 피, 젊은 피가 따로 없어요. 늘 3개월 내지 4개월마다 늘 새로운 피가 우리 몸 안에 교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반드시 죽어줘야지만 새로운 피로 형성돼서 좋은 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는 반드시 죽어가는 세포와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세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삶이고 어떤 게 죽음인지를 나중에 우리가 죽음을 정의할 때, 의학적으로 정의할 때 뭐 심장사, 뇌사 이런 것도 있지만 세포사라는 것도 있어요. 몸 안의 모든 세포들이 죽었을 때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삶이고 어떤 게 죽음인지 사실은 명확하게 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 몸은 늘 살아있는 세포와 늘 죽어가는 세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난자를 형성을 해서 이제 정자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난자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배란돼서 형성된 난자는 나팔관의 한쪽 끝에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아요. 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정자가 여기까지 와서 수정이 돼야지만, 수정은 여러분 자궁에서 되는 게 아니고 나팔관 끝에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관 끝에서 수정이 되게 되면은 수정된 이 인간 최초의 생명체가 나팔관을 타고 약 일주일간의 여정을 거쳐서 자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의 이 생식기관에 대한 해부학적인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운데 자궁이 있고요. 우리가 여기를 자궁 경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궁암 검사했다라는 건 여기를 살살살살 긁어서 검사하는 거예요. 여기 자궁 경부고 양쪽에 하나씩 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궁에서 나팔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난소를 이렇게 감싸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배란을 하거나 뭐 이쪽에서 배란하든 배란하는 그 배란 그 난자는 나팔관 안에 머물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난소가 있다는 것을 한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야지 앞으로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란을 이번 달에 이쪽 난소에서 했으면 다음 달에는 반드시 반대쪽 난소에서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하게 돼 있어요. 이번 달에는 이쪽 달, 다음 달에는 이쪽 달.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수술이나 뭐 병이 있어서 이 한쪽 난소 잘라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생리를 2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이쪽에서 계속 배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난자와 또 여자 생식기 쪽에서 이제 수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려본 거고요. 다음번에 이제 정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가 이제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이제 정자가 나오게 되면은 약 1억 개 정도의 정자가 사정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듯이 여성의 질 안에 정자들이 놓이게 되는데, 여성의 질은 산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정자들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많은 수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산성도가 쉽게 말하면 막 엄청 맵고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정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온 사정한 정자의 약 15% 정도는, 1억 개의 15%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되죠. 15% 정도는 다 기형 정자들이에요.
정상적으로 그런 기형 정자들이 남자들한테 나옵니다. 근데 이 기형 정자들은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형아를 형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 거의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안이 뜨겁고 이제 너무 따가우니까 자꾸 자궁 안쪽으로 가려고 하는 운동성이 생겨서 자궁 안을 뚫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점막 같은 게 있게 되는데 이 점막은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서 정자의 약 80% 정도가 다 사망하게 됩니다. 20% 정도만이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길을 거쳐서 여기 나팔관 끝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는 난자를 만나야지만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죠. 여기를 통과하는 것도 약 170km 정도의 65kg 정도, 170cm에 65kg 정도 남자가 약 2m 내지 3m 파도가 있는 바다 5km를 전속력으로 수영해서 가는 에너지라고 해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 에너지를 뚫고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수정할 때까지, 요 나팔관 끝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자가 나왔지만은 요 끝까지 도달하는 정자의 개수는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테스트를 마련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테스트 통과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특히 요 협부, 여기는 굉장히 좁은 부분인데요. 또 물이 여기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흘러요. 폭포수 같은 게 이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역류해서 막 연어가 막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거를 역류해서 그 폭포를 뚫고 정자가 여기까지 와서 이 끝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정자 선발 과정을 두 개로 마련해 놓으셨구나. 첫 번째는 힘이 좋은 정자를 골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잘 뚫고 나가는 에너지가 풍부한 정자를 고르시고 두 번째는 하나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어, 여성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쪽엔 이쪽에서 배란하게 되면은 다음번 이쪽에서 배란할 수 있겠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번 달에 이쪽에서 배란을 하게 됐으면은 난자가 이쪽에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배란을 했으면은 난자가 이쪽에 있을 겁니다. 자 정자가 여기 있다가 어렵게 뚫고 자궁 안으로 싹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자를 고르려고 테스트를 하실까요? 자, 힘 있는 정자가 잘 들어왔지만 이제부터는 머리를 써야 돼요. 어느 쪽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번 달에 이쪽에서 배란을 했을까? 그러면 난자가 이쪽에 있을 테니까 일로 가야 되고 이쪽에서 배란을 했으면은 이쪽에 난자가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자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정자는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실험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배란을 하는 요 난소 쪽에서 어떤 호르몬과 같은 화학 물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자 중에서 힘있게 들어온 정자 중에서 그거를 알아차리는 정자가 있고 무시하는 정자가 있대요. 그거를 알아차리는 정자는 그쪽을 향해서 무조건 돌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을 하고 그거를 못 알아채는 정자는 자기 멋대로 간대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는 정자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자를 테스트를 하고 머리가 좋은 정자를 좀 이제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정자가 약 200개 정도만이 도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된 200개 정도의 정자가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이 난자를 향해서 갑니다. 200개 정도가 달라붙게 되는데 200개 중에서 딱 한 개가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사방팔방으로 열려 있다가 어떤 정자든지 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정자가 딱 들어가면은 모든 문이 한꺼번에 딱 닫히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제 기전을 통해서 정자 하나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정자가 들어가는 과정 또한 굉장히 섬세합니다. 정자가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자의 요 윗부분, 요 머리 부분에 있는 것 중에서 요 녹색으로 된 게 이제 이 핵인데요, 정자에. 요 정자의 남색 표시 핵이 그것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정자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정자의 머리에 있는 이 핵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요 철망 같은 게 있어요.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철망 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 군대에서 유격 훈련할 때 막 통과해야 되는 그런 쇠창살 같은 이 사슬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자가 일로 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딱 좁아지게 되면서 다 그 안에 있는 정자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한 개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자가 한 개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쌍둥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사람의 염색체는 이제 46개인데 정자에 22개, 난자에 22개가 있어서 합쳐져서 46개가 되겠죠. 그런데 정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면은 23개의 염색체가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69개의 염색체가 되는데 그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 세포가 임신성 암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는 살 수가 없고 꼭 한 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는 이렇게 한 개가 들어간 게 분할을 하다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일란성 쌍둥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각각의 난자, 하나의 난자 또 다른 난자에 각각의 정자 또 다른 정자가 동시에 수정되게 되면은 일란성 쌍둥이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연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는 굉장히 드물어요. 일란성 쌍둥이가 더 많고. 근데 최근에 일란성 쌍둥이가 많은 거는 이 시험관 시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시험관 시술은 난자 하나에다 정자 하나를 따로따로 넣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란성 쌍둥이가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들어가서 수정의 순간이 옵니다. 예, 지금 이제 수정이 됐어요. 이렇게 수정이 되면은 요 수정된 세포인데요. 지금 하나의 세포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인간으로 길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수정하게 되면 요 안에 동그란 게 보이는 게 난자의 핵이고 그 밑에 있는 게 정자의 핵이에요. 두 개가 아직 친하지가 않아요. 이게 조금 더 친해서 확 합쳐져야 되는데 아직은 처음 만나서 그런지 좀 서먹서먹합니다. 우리가 요 단계를 자이고트라고 합니다. 자이고트. 이 자이고트라고 이제 하는 거는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남녀가 하나가 되는 개념을 자이고트라고 명명했는데 이 자이고트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은 어려운 짐을 멍에를 함께 나누어지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어려운 짐을 나누어 갖는 관계, 그것이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줘서 의학 용어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첫 번째 스타트하는 세포의 이름, 그것이 자이고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인간 생명의 모습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인간일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요 왼쪽에 사진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사진이 나랑 다르지만은 나인 것처럼 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사진들, 세포 또 배 안에서 또 태어나서 또 어렸을 때 이런 모습들로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을 두고 이거는 그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포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고 한 개의 세포가 임신 마지막해서 출산을 하게 될 때까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를 사람들이 좀 궁금해했어요. 과연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몇 개일까? 그 개수를 세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추정만 하다가 한 5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와이즈만 연구소라고 유명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연구자들이 정말로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몇 개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알아냈어요. 알아내서 유명한 그 네이처라는 잡지에 결과를 기고를 했고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낸 거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약 40조 개 정도라는 거예요. 최대 30조 개에서 40조 개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세포가 처음 만나가지고 40조 개 정도의 세포가 되는 임신 기간, 10개월 동안 그런 기간이 되려면은 하루에 몇 개의 세포가 생겨나야 될까요? 아니면 한 시간에 몇 개의 세포가 생겨나야 될까요? 아니 더 줄여서
그럼 1분에 몇 개 정도의 세포가 생겨나야 이 한 개의 세포가 인간을 전체를 구성하는 40개 정도의 세포를 임신 기간 10개월 동안 일으켜낼 수 있을까? 를 계산을 해보면은 놀랍게도 1초에 10만 개 내지 15만 개 정도의 세포가 생겨야 됩니다. 너무 놀랍죠?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세포들이 한꺼번에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출발은 한 개에서 두 개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우리 몸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수정 후 약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 지나게 되면은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렇게 보면은 쉽지만 그 내부 과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섬세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됩니다. 나팔관에서 수정된 하나의 세포에서 두 개의 세포로 세포 분열을 하면서 한 개의 세포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던 일종의 세포끼리의 사회적인 연계와 비슷한 생물학적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세포가 되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몸을 구성하려면은 세포와 세포가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세포부터는 이렇게 세포끼리의 밀착이 필요하게 돼서 카드헤린이라는 접착제 비슷한 물질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로 붙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해서는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개폐가 가능한 문 같은 다리 같은 구조인 틈새 이음이 생겨나가지고 붙어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가 서로 물질의 이동이 가능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생존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를 한 개에서 두 개 될 때 만들어 놓지 못하면은 나머지는 똑같은 세포를 세포 분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한 개의 세포에서 두 개의 세포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의 막을 구성하고 물질들이 형성을 해서 서로 통할 수 있게끔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주먹을 딱 피는 것처럼 공간이 열리게 되면서 이 공간을 통해서 물질을 서로 교환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3개가 되고 뭐 4개가 되고 이제 쭉쭉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나게 되면서 그 세포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인류 과학의 뭐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는 이제 이 DNA의 이제 구조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세포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DNA 염색체들을 복제해 놓고 두 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두 DNA 복제라는 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정도 세포까지는 아까 얘기한 정자와 난자 핵이 만나 가지고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그 핵에서 나오는 단백질이나 세포의 물질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 정도 단계를 지나가 나면서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서로의 DNA가 합쳐진 산물들이 세포 안으로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이제 쭉쭉 자라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게 되면은 세포가 그냥 자라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1차원적 구조를 가져도 돼요. 그냥 한 평면에 2차원적으로 한 평면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포가 점점 자라나게 되면은 이제는 한 평면에 2차원적인 구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3차원 구조를 갖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세포들이 3차원 구조를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 하는데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정교한 생물학적 어떤 그 구성이 바뀌어야지 되고 뭐 기전이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그 유전자들의 변형, 유전자들이 재조합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세포들이 막 자라나게 되면서 서로 이제 구석을 찾아서 가는데 요 겉에 둘러싸고 있는 거 아까 제가 딱딱한 호두 껍질 같다고 얘기한 요 둘러싸는 막은 절대로 커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큰 세포 하나였다가 이렇게 세포들이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죠. 세포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렇게 큰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포의 단위만큼 세포들이 막 자라나게 되면서 세포들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세포의 모양은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근데 이 동그란 것들이 3차원 구조를 이루면서 계속 자라나게 되면은 이게 4개에서 8개 정도 세포가 되게 되면은
두 가지의 중요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요 공 모양과 요 사이사이가 뜨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공만 있으면은. 세포 사이에 공간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상태로 계속 몸이 형성되어 가면은 세포 사이의 밀착력도 적어지고 우리 몸이 현재보다 약 8배 정도 커질 거라 그래요. 그러면은 길 가다가 다른 사람과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세포 간격이 떠 있기 때문에 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살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다행히도 세포와 세포 사이가 완전한 공간이 없도록 밀집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요 단계가 되게 되면은 서로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옆에 붙어 어깨를 붙여 그래가지고 밀착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세포 사이에 공간을 없애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이 점점 작아지게 되고 완전한 밀착 상태, 완전히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세포의 부피만 늘려가는 그런 이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 후 52시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이 정도 세포를 이루게 되고 쭉쭉 이제 자라나게 되죠. 기하급수적으로 쭉 세포들이 이제 계속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라는 과정 속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팔관 속에 있는 요 수정 인간 최초의 생명체죠. 요 수정된 이 인간 생명이 자궁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자궁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자, 이 나팔관 안에는 요 옆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선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모가 한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은 요 수정체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뒤에서 밑에서 이렇게 세포들이 밀어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과정을 거쳐서 자궁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이 수정한 여기서 수정한 이 수정체가 여기를 갈까? 걸어갈 수도 없고 그 연구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선모들이 이 수정란을 옮겨주게 되고 또 물이 이런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물이 이런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자가 역류를 해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나팔관 안에 있는 물들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선모와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 수정된 세포들이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자궁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가 한 100개 정도 되게 되면 이 정도 모양 정도가 되는데요. 겉에 있는 50개 정도의 세포는 나중에 태반이나 양막, 양수 이런 거 형성하는 세포들이 되고 요 안에 있는 한 50개 정도의 세포가 진정한 사람을 이루는 세포가 되고 요 세포들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세 가지의 층으로 이제 정돈이 됩니다. 제일 겉에 있는 걸 우리가 외배엽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걸 중배엽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거를 내배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포들을 이제 자라나게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적신호,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은 이제 이때 찾아옵니다. 그거는 착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과정을 거쳐서 자궁 안에 이제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 광야 같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성숙해집니다. 이 세포들이. 그래서 이 안에서 세포 성숙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처음에 수정이 나팔관 끝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자궁 안에서 그냥 임신을 시키시지 왜 굳이 나팔관 끝에서 수정을 하게 해가지고 그걸 또 다시 끌어가지고 자궁 안에 들어와서 또 착상을 하시게 만들어 놨을까. 뭐 그런 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힌 건 없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많은 문헌들을 찾아봤는데요. 뭐 뚜렷한 답은 없지만 한 가지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만약의 경우에 이 정도 단계의 세포들이 이 자궁 안에 있게 되면은요 살지를 못해요. 성숙하지 않은 완전한 미성숙한 세포들이기 때문에
나팔관 안의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도 흐르고 푹신푹신한 이 육모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세포들이 충분히 잘 살 수가 있는 환경이 되지만 자궁 안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막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환경입니다. 이런 세포들이 여기에 닿기만 해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성숙합니다. 이 껍데기를 벗고 나서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은 호두껍질 같은 껍데기를 벗겨줍니다. 이런 거 벗겨줘서 이제 됐어. 너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했으니까 스스로 나가서 자궁 안으로 들어갈 만한 자격이 충분히 생겼어. 이제는 들어가 봐라 하고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그 속에서는 이런 구조를 갖추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착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왜 인생 최대의 위기이냐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막 서스펜스, 스릴이 좀 느껴지고 그랬는데 우리 몸에는요, 여러분들 면역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라는 거는 면역 세포들이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병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와도 같은 거죠. 적이 침투하게 되면은 빨리 알아내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있어요. 뭐 NK셀이라 그래서 자연 살해 세포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모양을 기억해 가지고 나중에 똑같은 놈 들어오면 죽이는 T셀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이 면역 세포들이 해야 되는 최고의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몸과 조금만이라도 다른 유전 물질, 다른 구조를 가진 세포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면역 세포들의 임무이고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 세포들은 그 사명에 너무 충실해요. 우리 몸에 이런 유전자, 세포 유전자 구성하고 0.01%만 다른 세포가 들어와도 죽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통과하고 감염병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항체도 생겨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로나 이런 거 극복하듯이 또 감기 같은 거 바이러스 극복하듯이 처음에는 좀 당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세포를 죽여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면역세포의 기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정한 이 인간 수정체, 최초의 인간 생명은 엄마로부터 50%의 유전자를 가지고 왔고요. 아빠로부터 50%의 유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면역세포는 이 자궁 안에도, 자궁내막 안에도 면역세포들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면역세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밖을. 근데 우리 몸하고 0.01%만 다른 세포가 들어와도 100% 죽이게 돼 있는데 이 인간 세포는 50%가 다른 거예요. 자기 엄마의 몸하고 다른 아빠의 50%를 품고 있는 이 세포를 그냥 놔두겠냐고요. 이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죽이게 돼 있어요. 죽여도 이거는 뭐 거의 100%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착상을 하고 엄마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거를 논문으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한 논문도 있어요. 사랑 속에 꽃피는 전쟁.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일인지를 이제 논문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착상이 일어나려면은 이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비껴가야 되는데 어떻게 비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있는 세포들을. 그리고 자기 사명에 충실한 이 세포들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구조적으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궁 이 내막 옆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세포들이. 세포와 세포 틈새 사이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궁 내막 세포 사이에는 면역 세포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특히 자궁 같은 경우는 균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실을 잘 몰랐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연구를 거듭하다가 알아내게 됐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임신의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이 자궁 내막 세포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면역세포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른 걸 인식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내 몸하고 0.01%만 달라도 죽여라. 그걸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이 면역세포들이 이제는 인간세포가 들어오는 거를 용납을 해줍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얘들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어서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수정된 이 세포를 보호하고 잘 받아들이고 또 자궁 안 속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세포들로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완전히 탈바꿈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 우리 몸 안에 원래 똑같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세포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임신에 들어오는 이 세포들을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영양분도 공급해 주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요. 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크로스토크합니다. 서로 두 개가 이야기하면서 들어오게 되고 이 안에 있는 이 킬러 셀들이 원래는 자연적 킬러 셀들인데 보호를 해주게 되고 또 키워줘요. 이 들어오는 세포들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착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최초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는 이 착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죠. 질병 중에는 이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그렇게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이 수정된 이 생명체를 죽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그런 거의 치료로서 이제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써가지고 이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억제시키는 약을 쓰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서 들어오는 이 인간 최초의 생명체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과정으로 바뀌게 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는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생물학적 사랑의 표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분자 생물학적인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에요. 정말 감사하게 정말 공부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몸을 형성하는 모든 세포들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세 개의 층의 세포를 구성해서 이 세 개의 층에서 모든 세포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요. 맨 겉에 쪽에 있는 게 외배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서로 포옹하거나 서로 악수하거나 서로 피부를 부딪히게 되면은 굉장히 뭔가 정서가 전달되는 느낌이 들고 정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뇌는 원래 같은 기관이었어요. 바로 여기 외배엽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단 세 가지의 구조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피부, 또 피부의 색깔을 결정하는 이 색소, 또 하나가 신경, 뇌, 척수, 말초신경, 중추신경을 형성하는 신경계통이 여기서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의 피부와 신경계통은 같은 기관이에요. 다른 기관이 아니었어요. 원래 고양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악수하고 피부 만지고 포옹해주고 뭔가 터치가 있게 되면은 감정이 교류가 되고 뇌에서도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비밀이 이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고 몸 안에 모든 세포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초에 10만 개, 15만 개 정도의 세포들이 정신없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저산소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세포가 적정한 순서대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적정하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적정한 혈액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겨나는 세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세포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세포들은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만 어떤 세포들은 영양분과 이 산소 공급을 받지를 못하는 세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족한 세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요? 거기는 정말 놀라운 또 섭리가 숨어 있는데요. 이렇게 저산소증에 빠지는 이 세포들이 나중에는 어떤 게 되냐 하면은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되고요. 또 피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됩니다. 이렇게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면 그 세포들 중에 어떤 유전자가 자극을 받아서 저산소증에 아주 예민한 세포들이 깨어나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영양분이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구나.
이제 영양분이라는 건 산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산소를 내가 갖다 떠먹여 주는 것만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산소를 끌어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산소증이 있었을 때 그런 세포들이 생겨나게 돼서 이 세포들이 자기를 막 키웁니다. 아니야, 내가 산소를 좀 끌어와야 되겠어. 내가 다른 세포로 탈바꿈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다른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엄청 잘 끌어올 수 있는 세포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적혈구를 형성하게 되고요. 또 혈관 내피세포를 구성하게 되고 결국은 피를 형성하게 돼서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혈관을 형성하고 심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도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이렇게 오히려 부족함에 빠져 보니까 이게 이대로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부족함 때문에 나중에 심장이 생기고 막 혈관이 도는 놀라운 엄청난 일을 하는 세포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야, 살면서 뭔가 부족할 때 잘 생각해야 되겠다. 이거를 부족하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지나가고 나면은 정말 심장이 생기는 것 같은 정말 아주 찬란한 미래가 이것 때문에 시작될 수 있겠구나. 저는 이 공부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해서 참 위로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산소증이 오히려 오게 되면은 세포들이 이제 오히려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산소증이 오히려 이런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밝혀내서 피를 만들고 혈관을 만들고 심장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이제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모든 세포들이 준비가 된 다음에 그다음부터 할 일은 뭐냐면 우리 몸 안에 기관을 만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기관만 만들면은 이제 몸만 자라면 되기 때문에 몸이 자라서 아기 한 명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출산하면 제 강의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아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심장이 먼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심장은 인간의 피는요, 처음에는 난황랑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태아할 때는 태아의 간에서 만들게 되고요.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면은 피에서 골수에서 만들게 됩니다. 혈관이 쭉 늘어서 있다가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게 두꺼워진 이 혈관이 서로 근육층을 형성하게 되면서 달라붙게 되고, 자, 여러분 요 심장 뛰는 거 보이세요? 요거 실제로 진짜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기가 한 4mm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4mm 정도 되는 크기면은 여러분 새끼 손톱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예요. 그런 4mm 정도 되는 아기의 속에 이렇게 심장이 뛰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라는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아기가 양주 속에서 계속 커가게 되는데요. 예, 아까와 사이즈는 거의 똑같습니다. 한 4mm 정도 되는 이제 태아인데요. 이제 반대쪽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등 쪽 이제 모습인데요. 이 위쪽에 이제 등뼈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다리가 형성될 부분인데 아직은 갈고리 멍처럼 심장 뛰는 거 보이시죠? 여전히 이 앞에서는 심장이 뛰고 있고 몸의 형성을 좀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임신하고 한 4주 정도 되게 되면은 이런 모습을 이제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 손톱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4mm 정도 됐는데 갖출 건 다 생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길 수 있는 건 눈, 코, 입, 뭐 심장, 뭐 폐, 간, 뭐 전부 다 담낭, 뭐 방광, 생식기관, 팔다리 생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생겨 있는 이제 단계인 거예요. 자,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임신 진단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임신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렇게 아기 심장이 뛰는 걸 보는 겁니다. 아기 심장이 뛰는 거를 보면은 임신했다고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아기 심장이 뛰는 걸 확인하려면은 임신하고 이게 수정된 주수기 때문에 임신 주수로 따지게 되면 6주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순간까지도요, 사실 임신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명이 와서 이 자라기 시작을 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관을 다 만들어 온 이 상태까지도 임신을 진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임신이 쉽게 진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대개 엄마들이 이 정도 되기까지 자신이 임신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1시간 가까이 강의한 이 모든 과정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임신한 엄마 본인도 모르니까 뭐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생명은 이 엄마의 태 속에서 혼자서 이 어려운 기간을 거치면서 사는 거예요. 나팔관을 통과하고 착상이라는 그 어려운 순간을 막 이겨내고 심장을 만들고 뇌를 만들고 팔다리를 만드는 이 순간까지도 아무도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걸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인간의 생명의 시작이라는 게 결국은 혼자서 시작하는 거구나. 아무도 모르고 또 아무도 봐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한테 와서 너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한다, 뭐 격려한다 이런 말 해주지 않는 속에서 이렇게까지 자라왔구나. 결국은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니까 앞으로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너무 외로워하지 말자. 이런 그 느낌을 받았었는데 제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시편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시편 몇 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의 태 속에서 너의 엄마의 태 속에서 태중에 너의 형질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깊게 깨달았어요. 아, 인생이 이렇게 혼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우리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만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구나. 너의 태 속에서 너의 형질이 이룬다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거든요. 우리 몸 안의 모든 특징과 형질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이 과정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인생이 혼자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하나님과 나 단둘이 시작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살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오히려 안심할 수 있다. 이 순간은 내가 인생을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과 같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의 시간, 인생을 거치는 총 나의 인생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우리 몸 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거고 저는 심어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키워서 빨리 출산을 해야 이제 강의가 끝나가는데요. 한번 이제 키워서 빨리 출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주 정도 되게 되면은 팔꿈치가 분명해지고요. 이렇게 보게 돼요. 얼굴 모양이 다 보이시죠, 여러분? 팔은 아직 갈라지진 않았어요. 갈고리 모양으로 있고 아기가 1cm 정도 됩니다. 요 심장 뛰는 모습 보이세요? 진짜 하트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하트 모양이죠, 이렇게. 예. 요 모양으로 이제 심장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한 주 정도 더 지나가게 되면 2배로 커졌어요. 2cm 정도 되고요. 이제는 정말 사람의 모양처럼 손가락 다 갈라져 있고요. 발가락도 나중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 눈, 코 이런 형태 모양을 다 갖추고 있게 되고요. 뒤를 쭉 돌아 내려가서 몸체도 이제 보이게 되고 쭉 내려가면 이제 다리도 이제 있고 이제 발가락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럼 보게 되면 발가락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예. 이렇게 이제 계속 자라나게 되고 이 정도의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얼굴 모양, 팔다리 모양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한 9주 정도 된 애기 모습인데 이 정도 모습을 가지고 있고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눈사람 같은 모양이 생겨 너무 귀엽습니다. 이런 이 아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로 귀여워요. 한번 초음파로 본 모습인데요. 또 막 뛰는 거 보이죠? 이 정도 애기 모습 팔다리 막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모양이 다 생겨서 얼굴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팔다리 다 생겨서 애기들이 막 그렇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심장도 뛰고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10주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뭐 다 인간의 모습 다 갖고 있죠.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엄마 배가 전혀 안 나올 때예요. 예, 아주 임신 3개월 정도도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3개월 정도 되게 되면은
아기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12주 정도 되면은 입맛도 증가하고 장운동도 시작하게 되고요. 입 주변을 자극하면 고개를 들고 입도 벌립니다. 생후 모유 수유 시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이제 지속되게 되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쭉쭉 형상을 하게 나가게 되고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초음파로도 사람 모습이 좀 보이게 되죠. 조금 더 잘하면은 요거는 배 안에 있는 진짜 아기 모습을 배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요즘에 태아 수술이라는 거를 해요. 그러면은 엄마 배를 뚫고 자궁벽을 뚫고 엄마 그 자궁 안 속에서 태아 벽을 수술할 수가 있어요. 태아에 그 어떤 그 질병이 있으면은 내시경으로 수술할 수 있는데 내시경 끝에는 그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 카메라를 수술하는데 보지 않고 살짝 돌려서 위를 보면은 이렇게 배 안에 있는 태아의 얼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만 찍는 노르웨이 전문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이 엄청 비싸다 그래요. 이렇게 몸에 모든 걸 형성을 해 나가게 되고요. 저는 이제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 형성되는 게 다 신기하지만 특히 귀가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귀는 처음에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서요. 한쪽이 요쪽은 이제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이고요. 요 한쪽은 무가 한쪽이 이렇게 쑥 들어가듯이 우리가 풍선 한쪽을 이렇게 누르듯이 쭉 들어가게 돼서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은 귀를 형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한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이렇게 되는데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 중에서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그 감각 중에서 최초로 생기는 감각이 이 청각이에요. 뱃속에 한 17주, 18주 되게 되면은 배 안에 있는 애기들이 바깥의 모든 소리를 다 듣습니다. 뭐 기차 지나가는 소리, 뭐 총소리, 뭐 차 오가는 소리 다 들어요. 가끔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애기들이 그렇게 배 안에 있을 때 바깥 소리 다 들으면은 막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막 뻥이요 그래 가지고 막 동네에서 막 뻥튀기 같은 것 뭐 큰 소리 나고 갑자기 뻥 소리 나거나 뭐 놀라운 소리 나게 되면은 애기들이 놀라서 뭐 경기 일으키지 않느냐 그러는데 애기들은 듣기는 다 듣는데요. 자기한테 의미 있는 소리만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총소리가 전쟁터에서 총소리가 아무리 나도요. 애기들은 평안해요. 왜냐하면은 자기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아기한테 총이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한테 의미 없는 소리는 안 받아들입니다. 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소리는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 의미 있는 소리가 뭐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소리들이겠죠. 뭐 엄마의 뭐 배 꿀꿀거리는 소리, 엄마의 심장 소리, 엄마의 목소리, 또 바깥에서 타고 들어오는 아빠의 목소리, 식구들의 목소리, 집안에서의 다그락거리는 소리, 이런 일상적인 소리들은 아이들이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고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 카세트를 틀어주면은 태어나면서 셜라셜라 하면서 태어나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그 카세트 속의 영어 소리는 아이한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모들한테 강의할 때는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애를 진짜 영어 잘하게 하고 싶으면은 산모 자신이 의미 있는 영어를 매일 하시면 된다고. 어렵죠. 예. 그래서 어쨌든 애기들은 의미 있는 소리만 받아들이고 첫 번째 생기는 감각이 청각이다. 놀랍게도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오감이 청각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막 헉헉거리면서 누워있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가만히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이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다 듣습니다. 이 뇌파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다 들어요. 근데 그분들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식이 없는 분들도 다 소리는 듣습니다. 뇌파의 변화가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으로 누워있는 분들 옆에서 막 아무 소리나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다 듣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너 그때 뭐 그런 얘기했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감각이 청각이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 형성을 쭉 해서 이제 나가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저기 뭐야 눈이 아닙니다. 이거 콧구멍입니다. 그래서 눈은 아직도 이 옆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형성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층과 사분면 난이 정교하게 이렇게 교합이 돼야지만 우리가 얼굴이 형성이 돼서 얼굴 기형은 생기면은 이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음파로 이제 아기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형성이 다 됐고요. 초음파로 봐도 어느 정도 몸의 형성이 다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되게 되면 아기 크기가 딱 여러분 손바닥 크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손바닥 크기가 아기가 모든 반응이 다 있고요. 이제 눈을 열리기도 하고 또 깜빡이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이런 소음에 반응하기도 하면 아기 눈 떴다 감았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제는 뭐 6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거의 사람의 모든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형상으로 이제 좀 자라나게 되고 이런 얼굴 모양은 이제 요새는 초음파가 발달해서 배 안에 있을 때 아기가 누구 닮았는지 거의 다 알아낼 수 있어요. 35주 정도 되게 되면은 손을 꽉 쥐기도 하고 얼굴 보세요. 거의 다 자랐죠? 이 정도면은 뭐 정말 가방만 줘도 학교 갈 수 있을 만큼 거의 다 이제 자랐습니다. 애기들이 이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거 아까 배 안에 있는 사진만 찍는 전문 작가가 찍은 건데 이거는 햇빛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수술에 쓰는 광원입니다. 그런 거 보고 애기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건데요. 엄마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제 애기가 나올까? 이제 애기가 낳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애기도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중요한 건 이제 애기 머리 크기가 이렇게 크면 너무 크지 않아야지만 자연분만을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자궁은 이렇게 닫혀 있다. 요 밑에를 보세요. 자궁 경부가 닫혀 있다가 진통이 오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얇아지게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다 끌려 올라가게 되고 내려가게 되는데요. 원래 요 두께가 임신하고 2cm 정도 되는데요. 임신 말기가 되게 되면은 요 끝에 두께가 약 3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다 3mm 정도로 둘러싸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엄마 배를 만져보게 되면요. 애기 엉덩이, 뭐 애기 팔, 여기 어깨 이런 게 다 만져져요. 굉장히 얇은 그런 자궁이 되는데 이 얇은 자궁에서 어떻게 아기를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지 참 그것도 아주 너무 신기한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기 직전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아기들도 태어나기 전에 포지션을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겸손하게. 이렇게 막 되바라지기 시작하면은 이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아기 낳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조금 겸손한 모습이 좋다 볼 수 있게 되고요. 보통 진통 시간이 첫 아기인 경우에 평균 16시간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제 출산을 쭉 하게 돼 있는데요. 아기들이 출산할 때 그냥 슉 나오는 게 아니라 고개를 살짝 돌렸다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10달 동안 있던 장소가 그리워지는지 살짝 돌렸다가 나오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아기들이 고개를 돌리는 요 액션은 산부인과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절대적인 이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고개를 잘 돌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100% 자연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아기가 고개가 잘 안 돌아가거나 고개가 돌아갔는데 다시 제자리로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자연분만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이제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개의 세포에서 출발한 이 인간 생명이 드디어 출산을 합니다. 요거는 제왕절개를 통해서 출산한 모습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아기 출산 사진 콘테스트라는 것을 매년 열어요. 요거는 한 2, 3년 전에 2등한 사진입니다. 아기는 제왕절개로 태어났고 무슨 영화배우 같이 생겼죠. 엄마랑 눈을 마주치고 지금 이제 바라보는 모습이 2등한 사진이고요. 요거는 1등한 사진입니다. 엄마가 수중분만을 했고 아기가 태어났고 이제 이 언니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이제 자매 간의 만남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아기 태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목욕도 시키고 또 안에 있는 것도 빨아들여 주고 이때까지 아기들이 엄청 울어요. 막 앙 하면서 이제 울게 되는데 엄마한테 데려다 주고 엄마 옆에 눕힌 다음에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러면은 거의 99% 아기들이 울음을 딱 그칩니다. 참 신기하죠. 아, 내가 다시 뱃속에 들어왔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 뱃속에서 들었던 익숙한 엄마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기들이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 아기를 아기방에 데려가서 이제 목욕도 시키고 의관제복해서 다시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과정이지만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고 이 아이가 또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했지만
놀라운 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축복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예. 제 강의는 뭐 여기까지 있고요. 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